그리고 우리 한상진 기자가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397억의 남자. 박수. 아이고, 아니, 부끄럽습니다. 야. 397억.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취재한 기사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인 여러분 맨날 기레기라고 욕하고 저도 맨날 댓글창에 기레기라고 욕먹는데 기자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건으로 당시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죠? 이 윤석열 고비고비가 많았죠. 그렇죠. 2019년에 이 녹음 파일 처음에 딱 들어가지고 뉴스타파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는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때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네. 문재인 정부의 제일 과제였었던 검찰 개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사실은 백마탄 왕자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윤석열 씨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밤에 제가 이 리포트를 공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제일 기억이 남는 게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을 했는데 10시 좀 넘어서 제가 사무실 출근했는데 네. 저희 사무실 뭐 그렇게 크진 않은 사무실인데 뉴스타파 사무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전화기가 다 울리고 있는데 그 이제 직원들이 아무도 받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하도 이제 받아, 항의 못 전화가 오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쓴 한상진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열에 대여섯 명 정도씩은 전화하신 분들이 다 울어요. 운다고요? 예, 다 울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지금 검찰 개혁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뉴스타파가 검찰 개혁 방해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진짜 이 참 많은 사람들의 이제 국민적인 열망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자니까 기사나 쓰지 이런 정도 생각인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좀 되게 무겁게 이 주제를 좀 다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했었던 계기가 좀 됐고 하여튼 저는 그때 저한테 전화해서 다른 기자들한테 전화하면 막 쌍욕하시던 분들이 제 목소리 딱 들으시면 다 울었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기사 하나하나 쓸 때 좀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좀 큰 계기였어요. 네. 네. 아유 지금도 울컥하시네요. 네. 근데 그때 그때 생각하면. 울었던 분들 마음을 알 것도 같아요. 그럼요. 한상진 기자도 아끼고 뉴스타파도 아끼고 그런데 저는 검찰 다 개혁도 이해가 너무 다 돼요. 간절하고 네, 이해가 돼서 막 이메일 문자로 막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하나도 서운하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좀 이렇게 오히려 더 차분해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네.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해요. 순해, 착해. 맞아요. 예. 네. 그때 뉴스타파가 후원자가 급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많이 빠졌죠. 얼마나 빠졌어요? 뭐 제가 이제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네. 한 일주일 사이에 사실은 저희 뉴스타파는 일반 시민들이 내주시는 후원금 네, 그렇죠. 광고 안 오로지 받는 언론이에요. 그 수입 재원이 그거밖에 없는데 네. 한 20% 가까이 갑자기 빠졌습니다. 와. 사실 저희가 좀 휘청하긴 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만 뭐 저희 뉴스타파는 설립 취지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좌고면하지 않는 거. 하여튼 저는 그때 그 결정을 했었던 당시 김용진 대표께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휘청휘청하죠. 그리고 좀 그때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개인으로서는 이제 사실을 보도했을 뿐인데 그 사실이 싫은 거죠. 네. 예. 그래서 당신 이런 거 왜 쓰는 거야? 목적이 뭐야? 이 검찰 개혁 이 장엄한 길에 고춧가루 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당신 간첩 아니야? 뭐 이렇게. 예. 근데 늘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장항준 감독이 그 무슨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대중이 한 손에는 꽃을, 한 손에는 장미를, 한 손에는 짱돌을 들고 잘할 때는 꽃을 막 보내지만 아닐 때는 짱돌을 막 던진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공감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러나 이 짱돌이 곧 또 저는 꽃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네, 진정성 있게 이렇게 언론 활동을 해나가면 나중에는 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당시 그 취재를 해서 얘기하셨던 게 윤우진 그 전 세무서장한테 윤석열
검찰총장이 변호사를 소개했느냐 그 의혹 보도였잖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19 감싸기를 사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고, 근데 이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 검찰이 그 수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불기소가 나고 나중에 재수사했더니 결국엔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제19 감싸기식으로 윤석열 씨가 변호사까지 소개해줬다. 이게 팩트인 건데 그거를 취재해서 보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윤석열 씨가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지 안 내줬는지가 마치 큰 사건인 것처럼 지금은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제가 2012년에 이 사건을 처음 취재를 할 때는 그거는 사실은 조직지혈인 사건이었고 현직 세무서장이 검사, 경찰 간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언론인들을 상대로 본인이 곳곳에서 받은 뇌물을 가지고 나눠 먹기 식으로 골프도 같이 치러 다니고 술도 사 먹고 그리고 용돈도 나눠주고 이렇게 뇌물을 본인이 받은 뇌물을 그 경찰 검찰의 고위 간부들과 언론인들이 나눠 썼다는 의혹에서 출발을 했던 사건이고 그 과정에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책임과 역할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윤석열이라는 부장검사. 당시에는 뭐 윤석열 실명도 깔 이유가 없을 정도의 그냥 경찰 중하위급 간부니까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변호사 소개해 주는 일도 있었다라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지금 어제 이제 저도 이제 법정에서 앉아서 그 재판장님의 그 판결 선고를 듣는데 참 만감이 좀 교차하던데, 이 변호사법 위반, 그 변호사 소개해 줬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제 1심에서 결과 뭐 나름 정의롭게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윤우진 씨와 관련돼서 제기됐었던 당시 지금 조 변호사님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그 사건에 굉장히 많은 검찰 간부들이 연루된 걸로 추정이 돼서 수사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7건 중에 6건을 반려를 합니다. 그 기각을 하고.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심지어는 생각을 해보세요. 현직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평일날 해외로 도피를 해서 인터폴에 체포가 돼가지고 8개월 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가 붙잡혀 와요. 그랬는데 이렇게 붙잡혀온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그거를 또 검찰이 반려하는데 반려한 사유가 뭐였냐면요. 그 반려 사유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해외로 나갔다라는 이유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 우주로 별나라 나갔어야 되니까. 우주로 나갔어야 되는. 저기 깐다피아별 같은 데로 갔어야 되는데 둘리랑 같이, 그죠? 해외로 나가는 게 끝판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현직 세무서장이 휴가도 안 내고 금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점심 때 밥 먹으러 간다고 나갔다가, 그것도 인천이나 김포공항도 아니고요. 부산으로 KTX를 타고 가서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튀어요. 그러면서 8개월 동안 돌아다니다가 자기 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인터폴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가 돼서 들어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니까 검찰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풀어줘서 이 사람 집에 가고요. 더 재밌는 거는 2013년 이 사람이 이제 4월달에 붙잡혀 들어오죠. 한국에 붙잡혀 들어왔는데 자녀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요. 검찰이 아무 수사도 안 하고 1년여 동안 갖고 있다가 2015년에 무혐의 처분합니다. 무혐의 처분하고 나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은 뛰었으니까 당연히 국세청에서 파면됐을 거 아니에요. 파면된 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자기가 제기해서 이겨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복직을 해가지고 복직한 지 일주일 만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 정년퇴직하는 세무서장이 정년퇴직하는 자리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꽃다발을 들고 가서 꽃다발을 그 전달을 하고 언론에 그게 사진이 찍혀서 지금도 인터넷 다니면 그때 꽃을 들고 있는 윤은진 씨의 그 정년퇴직 날 사진이 프랭카드 딱 걸리는 그 사진이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저는 이 일련의 것들을 저는 이제 2012년부터 계속 보면서 저는 이게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던 검찰의 역할이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었고, 사실은 뭐 2019년에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면서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재점화가 됐지만, 뭐 이거는 그냥 뭐 제 스스로 좀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 2012년 그리고 2015년에 그 결정, 그런 일이 막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 결심을 한 게 이건 언젠간 이 사건이 이대로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윤석열 씨하고 제가 나눴던 녹음 파일, 그때 경찰 수사팀을 상대로 제가 취재하면서 이제 녹음했었던 거 각종 자료 이런 것들을 폴더에 하나 넣어서 제 휴대폰에 심어놓고 휴대폰 바꿀 때마다 제가 이 폴더를 계속 옮겨서 갖고 있었어요. 언젠간 내가 이 끝을 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어제 이제 1심 판결을 딱 보는데 그때 생각이 딱 나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진짜 묘했어요. 야, 그 폴더가 정말 중요한 폴더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그 당시 그 사건은 그야말로 형제가 검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장도 받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는다. 음. 검찰 패밀리에 들어가면은 검찰 패밀리는 어떻게 사는가. 지금 그게 나중엔 김건희 씨까지 연결돼서 우리가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은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까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잖아요. 검찰 패밀리가 되면 어떻게 범죄를 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마약을 해도 사위가 검사면 다 봐주는 게 이제 강미정 씨 그 네, 사건인 맞아요. 거고 말씀 주신 대로 남편이 검사면 김건희가 뭐 대놓고 아우 목사님 이러시면 왜 다음부터 사오지 마세요. 그냥 덮어놓고 줄을 서서 뇌물을 그냥 받고 뭐 뇌물도 아니라고 선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윤우진 씨 마찬가지고 김학의 네.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은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다 예. 비슷하고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이 사건은 제가 2012년부터 취재를 해서 2012년에 그때 이제 제가 동아일보 재직하고 그때 동아일보에서 이제 기사를 여러 건을 썼고 다시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한 게 2019년부터인데 저도 이제 우여곡절이 좀 많았었는데 제일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취재했었던 2012년에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제가 이제 딱 만났을 때 이분이 저한테 했었던 말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고 어제 밤에도 제가 그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이제 술 한잔 한 상태에서 이제 전화를 해서 한참 둘이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저를 처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우리가 이 사건이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어서 기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자들에게 경찰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자들에게 얘기했다. 근데 아무도 기사 안 쓴다. 두 번째, 이게 검찰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윤석열 등을 중심으로 한 이 검찰 카르텔을 도저히 우리가 뚫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난 너도 기사 못 쓸 것 같다. 네가 무슨 깡으로 저 검찰 특수부 카르텔을 뚫고 이거 거기에 이제 정면으로 이제 싸움을 거는 사건인데 네가 기사 쓰겠냐? 일단 뭐 궁금하다니까 내가 얘기는 해주는데 뭐 그냥 듣구나 가 이러면서 되게 시시껄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예.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면 막 약간 귀찮다는 듯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전화를 하면서 그때 저 이제 처음 만나서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몰랐었으니까 그때 얘기하면서 막 둘이 웃었는데 하여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검찰 카르텔도 카르텔이지만 그거를 비호해주는 세력은 또 언론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이 다 빌부터 뭐 표현이 좀 그랬지만 다 검찰에 빨대 꽂고 앉아가지고 기자들이 그때 제가 그리고 2012년에 처음에 동아일보에서 기사 썼을 때 제가 아는 검찰 간부들로부터 전화를 몇 명한테 받았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아니 한 기자 안 할 거야? 왜 이래? 검찰하고 왜 싸우려고 그래? 그럼 뭐 별것도 아닌 사건인데 이거 가지고 왜 우리한테 자꾸 그래? 검찰과 한편이 돼야 유능한 기자지. 그렇죠. 그런 전화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도 2010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도 아니고 의아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일종의 또 좀 그러니까 겁박이기도 하고. 그렇죠. 너처럼 살면 안 돼. 네. 몰라? 뭐 이런. 너 왜 경찰이랑 같이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끝 떨어지게. 그러니까 왜 경찰하고 손을 잡고 일을 그렇지, 해? 이런 그거죠. 취지에서 잘 맞아요. 아실 거 예. 아니에요. 그런 인식이 기자들 사이에 있었어요. 있죠. 당연히. 예. 끝 근데 그런 떨어지게 전화를 받으면 검사들하고 손잡고 일해야지. 그럼요. 왜 경찰 예. 편 들어? 그렇죠. 예. 아니 대부분 기자들이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경찰 돌고 그다음에 사회부에서 그렇죠. 좀 연조가 생기면 이제 그렇죠. 검찰 처음에 경찰서에서 예. 뻗치기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예. 소식 있나 이렇게 해서 예, 밤새도록. 예.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다음 검찰 가는구나. 장윤선 선배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보통의 기자들이 처음 기자가 되는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늦어봐야 30대 초반입니다. 경찰서 한 1, 2년 돌다가 검찰 출입 기자로 가면 대략 나이가 30대 초중반인데 이 친구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이 40대 중반 이상이 된 부장검사급들을 만나요. 그렇죠. 이런 이 부장검사급 정도 자기보다 연배도 한 10여 년 많고 그리고 검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부장검사 정도 되면 방도 크고 이런 데 가서 검사랑 마주 앉으면 사실은 검사 뒤에 아우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취재하고 싶고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고 예.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바이블이에요.
마치 무슨 뭐 저기 그 예수님 경전 읽어주시듯이 그렇게 들린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 검사들이 해주는 걸 가지고 기사를 좀 쓰다 보면 사실은 검찰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뭐 그 기자실에 출입을 해본 경험은 없는 그냥 저는 이제 떴다방 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뭐 친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사들하고 친했고 검사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래서 좀 뭐 특종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던 기자인데 이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사실은 북한 기사하고 동물 기사하고 검찰 기사하고 공통점이 아무렇게나 써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북한 동물 검찰 기사는 네. 왜냐하면 검찰 기사도 사실은 북한 기사랑 똑같아요. 검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검사가 예를 들어서 뭐 4차장이 브리핑 장소에서 기자들 집례돼서 선문답식으로 해주는 얘기를 가지고 기사를 쓰거든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언론 중재위 갔다는 얘기 저 들어본 적이 없고 고소당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조 변호사님도 언론하고 지금 소송도 하고 계시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KBS하고 계속 그 네. 허위 보도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 이 검찰이 해주는 거 가지고 기사를 썼으면 그런 소송이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여하튼 지금 어쨌든 뭐 그냥 폭포수처럼 우리 한상진 기자가 지난 15년간의 울화가 아니, 기분이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예. 아니 근데 진짜 기자 한상진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진짜 내가 한 건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성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